독립운동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김구, 윤봉길, 안중근 선생님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을 딱 처음으로 꼽는 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님 아래에서는 우당이라고 칭할게요.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되게 부잣집 자식이었어요. 8대에 걸쳐서 판서를 배출한 조선시대 최고의 명문가였고요. 이 집이 서울 명동 일대의 땅이 거의 이 집안 소유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일제한테 주권을 뺏겼잖아요. 이때도 일제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탄압하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양반들한테는 여전히 잘해줬다고 해요. 1910년에 일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들한테 너네 우리가 귀족 자귀도 주고 은사금도 줄게. 독립운동은 상놈들이나 하는 거야 이러면서 양반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양반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정말 조선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 우당의 집안은 달랐어요. 우당과 그의 형제들은 우리만 잘 사는 거, 우리만 호의호식하는 것보다는 나라의 독립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제 감시를 피해 가문의 집, 논을 팔아서 40여만 원을 마련해요. 이게 뭐 40여만 원이야 뭐 나도 나라 독립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 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요즘 소 팔았을 때는 600억 원 그리고 땅으로 치면 무려 2조 원, 2조 원, 2조 원이 넘는 액수라고 해요. 그럴 것 같죠? 제가 몇 년 전에 기사를 봤을 때도 한 평당 가장 비싼 가격이 땅값이 우리나라에서 명동이라는 기사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이 이 가문 거였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우당이 이런 신념이 있어서인지 30대부터 항일 의병 활동을 지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장을 경영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정말 아픈 역사, 을사늑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는 상소를 올려서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동생 이시영 그리고 이상설과 함께 을사오적을 처단하고자 계획을 세워요. 근데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이 더 힘들어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이상설 선생 그리고 이동영과 함께 만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 을사늑약이 부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종에게 이상설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보낼 것을 추천해요. 전 의주정부 참찬 이상설 그리고 전 평림원 검사 이준 전 러시아 공사관석이 이위종 이렇게 셋을요. 근데 당연히 일제가 가만히 안 보겠죠. 방해를 하고 힘이 더 일본이 세니까 이 당시에는 각국이 외면을 해서 끝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헤이그 특사가 좌절됐어요. 이상설은 해외 활동에, 우당은 국내 활동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우당은 새로운 백성이라는 뜻의 비밀 결사단체를 만들어요. 바로 새로운 신, 백성민 해서 이름이 우리 많이 들어본 신민회예요. 우당은 이 신민회를 국내 활동의 본거지로 삼았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힘들어진 게 1910년에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으로 더더욱 힘듭니다.
우당은 1910년 12월 30일 밤, 깜깜한 밤에 우당과 나머지 5 형제들은 압록강을 건넙니다. 압록강. 살금살금, 조심조심, 살금살금, 조심조심. 우당이 형제들을 다 설득했거든요. 그리고 그 노비들도 다 데려가요. 그래서 이 강을 이 밤에 건넜던 사람이 거의 60여 명. 그리고 만주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는 함께 온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너네 이제 우리 집 노비 아니야. 너네 독립군이야. 하고 독립군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줍니다. 또 이동령, 이상용 등과 함께 이주동포들의 정착 그리고 농업 지도를 돕기 위해서 경학사라는 자치기구도 만들어요. 부설기관으로는 신흥강습소를 설립을 합니다. 이게 왜 신흥강습소냐면 이게 아까 창설한 이 신민회의 신, 이 흥은 부흥의 흥, 그래서 신흥강습소예요. 이건 독립군 양성을 위한 곳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우리 많이 들어본 신흥무관학교가 됩니다.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이게 1920년에 폐지가 되거든요. 이전까지 10년 동안 약 3천여 명의 항일 전사들을 길러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좌진 장군, 이범석 장군도 다 이곳 출신. 신흥무관학교 청년들은 1920년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1931년 만주사변 이후의 항일투쟁, 또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활동 등에서 맹활약을 하게 됩니다. 국내 사정은 이랬어요. 해외 사정은 어땠을까? 1918년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강대국의 약소민족 주권 진탈을 비판하는 거였어요. 이게 일본이 그 당시에는 우리보다 힘이 셌는데 힘이 세단 이유로 우리 조선에 주권 찬탈을 한 걸 비판을 하는 거였죠. 국내 독립운동가들은 희망을 품어요. 그래서 이회영은 한용운, 이상재 등과 함께 은밀히 고종의 해외 망명을 계획합니다. 고종을 데려와서 더 독립운동을 해보자. 그런데 실패해요. 왜냐면 망명 직전에 고종 황제가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왕을 죽이냐. 1919년 3월 3일이 고종 황제의 장례일이었어요. 그로부터 이틀 전 1919년 3월 1일 정오 33명의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서 낭독을 합니다. 백성들은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 전역, 해외로도 이어졌고 이게 바로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다음 달에 중국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이 돼요.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뒤에 우당은 아나키즘을 채택을 하길 바랐어요. 아나키즘은 흔히 무정부주의 이렇게 번역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무정부 하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우당이 말하는 건 강제하지 않은 자유로운 협동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동을 의미합니다.
특정 집단이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힘들의 협동, 공동체 활동을 좋아했던 거죠. 우당은 임시정부 형태에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임시정부도 아무래도 집단이다 보니까 특정 세력 중심으로 권력이 형성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우리 자유연합적 독립운동본부를 결성해서 다양한 정파를 한번 끌어들여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임시정부는 수립됩니다. 이때부터 우당은 신채호와 함께 베이징에서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을 시작해요. 임시정부 요인들 사이에 권력 암투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실망을 한 우당은 1924년 의열단을 후원을 해서 일제요인 처단하고자 하고요. 1929년에는 김좌진 장군 등과 손잡고 무장독립투쟁전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비밀 결사 조직인 다물단을 조직을 해서 일본 밀정을 숙청하고자 하고, 또 흑색 공포단을 조직해서 일제를 위협했어요. 아까 우당의 집이 되게 부자였잖아요. 근데 벌써 몇 개의 단체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지원을 했어요. 그의 삶은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그러느라 결국 그는 중국의 빈민가를 전전하게 됩니다. 이회영의 아들 이규창은 일주일에 3끼 먹으면 잘 먹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루 3끼 먹으라고 하죠? 하루 3끼가 아니고 일주일에 3끼. 그러면 아예 굶는 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자기가 선택해서 이런 삶을 산 거죠. 평생. 우리가 딱 독립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계속 상황은 안 좋습니다. 1932년에 일제는 만주에 이어서 상하이까지 점령을 해버려요. 우당은 독립운동을 가장 악랄하게 탄압했던 일본 관동군 사령관 무토 노부요시라는 사람을 암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하이에서 달인으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어떤 밀정이 일렀고 일본 경찰의 고문 끝에 그해 11월 17일 우당의 나이 66살에 옥사하고 맙니다. 이게 우당의 이야기 끝이에요. 이런 공로가 인정이 돼서 1962년에 건국 훈장을 받습니다. 1962년 건국 훈장, 물론 돌아가신 분한테 건국 훈장을 드리는 게 최고의 예우일 수 있겠죠, 나라에서는. 근데 그보다 저는 우리 후손들이 오래오래 기억해주는 게 더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당 이회영 선생 형제와 가족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6 형제 중에 유일하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5째 이시영 뿐이었어요. 그가 해방 후에 초대 부통령까지 지냈거든요. 근데 결국 이승만의 전횡에 반대하며 부통령직을 사임합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모든 독재, 억압적인 권력 앞에 단호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좌도 우도 아니었고요. 또 자유주의, 전체주의 둘 다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사람이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있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 우리 편 아니야? 그럼
악이네? 너 저 팀 박쥐야? 너 우리 팀 아니면은 너 지지 못해.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거죠. 선거가 있었죠. 양쪽으로 갈라졌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정당에서 뽑는 게 아니라 내가 공약을 보고 이게 마음에 들면 좀 유연하게 우리나라의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좋겠거든요. 저는 만약에 우당 이회영 선생님과 동시대를 살았다면 이분께 한 표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어디에 딱 하나 권력을 갖는 걸 되게 싫어하셨던 분, 그리고 직책을 맡는 것도 싫어했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도 글도 남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우당이 꿈꾸던 건 누구도 억압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억압되지 않는 사회, 만인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고 공평하게 행복을 누리며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는 사회였대요. 정말 말로만 들어도 저도 이런 사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을 등지고 조국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던 삶, 그 자체로 대단한 것 같고요. 또 억압 권력을 거부했다는 것. 사실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에서는 나 억압 권력 싫어. 우리 한번 세상 갈아보자, 잘 살아보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저는 아무래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내가 권력자인데 이 권력 내려놓고 권력이 없는 그런 사회를 꿈꿔 라고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셨던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따로 여러분한테 ASMR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요약을 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당 이회영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지킨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좋아요와